자, 형사사법 절차론을 봅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31페이지입니다. 일단 의의부터 보게 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 절차, 공소제기 절차, 공판 절차, 형집행 절차로 구분될 수가 있다. 자세한 것은 형사법에서 배우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다이버전이 중요합니다. 일단 별표를 한번 쳐보시고요. 다른 말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분류가 나와 있죠. 요 분류, 요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시고요. 일단 진행 단계별로 보게 되면 체포 전, 기소 전, 공판 절차 개시 전, 재판 전, 재판 단계 다이버전으로 구분된다 나와 있고 주체별로서는 경찰, 검사, 법원 등에 있다. 그쵸? 자, 일단 그 진한색 글씨가 시험 나온 적이 많아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이버전으로서는 훈방이 있고요. 통고 처분이 있다. 그쵸?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소유예가 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도 있죠. 다음 불기소가 있고요. 다음 약식명령이 전부 다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고 규정 단계에서는 가석방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다이버전의 예시들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앞페이지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잖아요. 그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공소제기를 할 것이고 공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유죄 판결 나오게 되면 형집행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형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되죠. 출소를 하게 돼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사회 사람들은 색깔 낀 안경을 볼 거 아닙니까? 그쵸?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전과자라고 낙인이 찍혔죠.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요. 취직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사회 부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범죄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이버전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보았던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이버전의 한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볼게요. 자, 다이버전이라 하는 것은 공식적 형사 절차 위에 나와 있죠. 수사, 공소제기, 공판, 형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그 공식적 형사 절차로부터의 이탈과 동시에 그쵸? 사회인의 처우 프로그램에 맡기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 사회인의 처우 프로그램에 맡기는 것들이 바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부 다 사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가석방도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성인들보다는 소년 동그라미 치시고 소년범에게 있어서 그 효과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다이버전은 통상의 형사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로의 이행을 말한다. 그 예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뒷페이지에서 그 예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따라서 보석 X, 구속적부심 X 이것은 통상의 형사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 다이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봤습니다. 자, 연역을 볼게요. 자, 형벌에 대한 의문점, 그쵸? 범죄 저질렀으니까 그에 마땅한 형벌을 내렸는데 전과자는 꼬리표를 달고 나오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 효과가 과연 제대로 먹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과잉처벌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낙인 동그라미 쳐보시고 낙인 이론가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낙인 이론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회적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것이 일탈 행동을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으며, 그쵸? 기존의 사회통제 체제가 범죄 문제를 해결한 게 보다는 더욱더 악화시킨다는 가정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다이버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됐고 목표를 볼게요. 자, 형사제법제도의 융통성을 부여를 해준다. 두 번째, 형사 절차와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 다음 나머지 됐고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점 볼게요. 정식적인 형사 절차보다는 비용 문제에서 좀 도움이 되죠. 그렇죠?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 낙인 효과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건 똑같아요. 전과자로 낙인 찍을 가능성을 줄인다. 그렇죠? 업무량이 줄겠죠. 그 다음
대안적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해주고요. 보다 인도적이죠. 그 다음 과밀 수용을 방지하게 되고 시설 내 처우 폐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네요. 네, 됐습니다. 나머지 거 읽어보시고요. 단점 볼게요. 자, 형사사법 대상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다해버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통제가, 이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강화된다는 비판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형사사법 절차를 창출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쵸?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기소유예, 그 다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나가게 되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또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찰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법 절차를 창출시킬 뿐이다. 또 비공식적 통제망을 확대시킬 수가 있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증가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죄 원인 제거와는 무관하죠. 그 형사사법 재량 범위를 확대시키고요. 자의가 개입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선별적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실상 유죄 추정에 근거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점, 그리고 적법 절차 위배로 인해서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도 숙제 잘 됩니다. 장단점 꼭 좀 봐두시고 그 내용 좀 봐두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이버전의 한 예로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각종 유예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소유예. 여기서 기소유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형사법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강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소유예. 자,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권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기소 편의주의 내용이죠. 밑에 소송법 나와 있고요. 형법 제5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뒤에 나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린 바가 있었어요. 284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년법에서 배웠죠. 소년범에 대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소년사건에 대한 다해버전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고, 밑에 보시게 되면 검사죠. 선도 등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기소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소년하고 보호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다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기출문제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 볼게요. 자, 기소 법정주의에 따르는 법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기소의 형식성, 경직성을 지향할 수 있고 탄력 있는 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자, 기소 전 단계에서는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검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교정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만 기소함으로써 밑에 일반 예방효과, 특별 예방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다. 단점 볼게요. 자, 기소 단계에서의 행정처분적 작용에 따라서 검찰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자,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압력이 개입될 수가 있죠. 그 다음 무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소만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마음만 바꾸게 되면 또 다시 기소할 수 있잖아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가 있다. 좌의적 판단 나와 있고요. 기소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법 집행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들. 자, 보완제도 볼게요. 자, 헌법소원, 재정신청, 검찰, 항고, 재항고, 그 다음에 재판상 중기소 절차, 그 다음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추상적 지휘감독권의 제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형사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로서는 선고유예입니다. 자,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면소,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게 되는데 이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은 초범이 저지른 죄 중에서 사안이 경미한 것만 되는 거예요. 초범이 저지른 죄 중에서 사안이 중한 것은 선고유예가 안 돼요. 이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내리는 거죠.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실형이 있어요. 실형은 교도소 가는 것이고요.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는 거예요. 선고를 미룬다.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죄 판결인데 징역 1년짜리 유죄 판결인데
내가 네 하는 거 봐서 그 1년짜리 유죄 판결을 잠시 미뤄두겠다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면 면소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판결 요지 볼게요. 자, 판결 요지 보시면 자, 유죄 판결이라 그랬죠. 그래서 밑에 그 판결 이후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놔야 돼요. 정해놔야 된다. 왜요? 유죄 판결이니까요. 그래서 네 하는 거 봐서 내가 이걸 잠시 미루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착한 일을 해야 될 텐데 나쁜 일을 해서 범죄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선고를 잠시 미뤄뒀던 것을 이 선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벌금 매길 때에는 그 벌금 액수뿐만 아니라 벌금을 못 낼 때 환영유치 처벌 받잖아요. 이것까지 미리 다 적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자, 됐죠? 자, 요건 볼게요. 자, 1년 이하 징역, 금고, 1년 이하짜리만 됩니다. 1년 이하짜리만. 그 다음에 자격정지, 벌금형일 경우에도 선고가 가능해요. 51조는 뒤에 나올 것입니다. 51조를 참작해서 개전의 정상 현저한 때에는 그 말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런 말이에요. 선고를 유예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답니다. 법원의 재량상이라는 거죠. 일단 끊고. 자,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것은 초범에 한정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형을 병과할 때에도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선고 유예할 수가 있고요. 판결 요지 볼게요. 자, 법조문에서 말했던 개전의 정상 현저한 때에 나와 있죠. 그 설명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개전의 정상 현저한 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판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하는 것은 자, 밑에 범죄 경력 자체를 말한다. 범죄 경력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밑에 집행유예 한번 볼게요. 자,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것도 유죄 판결 1조이라 그랬어요. 이건 형 선고를 해요. 자,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선고 자체를 안 해요.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근데 집행유예는 선고를 해요. 선고를 하지만 플러스 집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건 교도소 가서 복역해야 되는 거죠. 선고는 하는데 선고는 했는데 다만 집행만 미루겠다. 그게 집행유예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과자가 돼요. 이것은 전과자가 돼요.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선고유예 자체는 선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과가 안 돼요. 전과자가 안 된다. 근데 집행유예는 일단은 법원에서 선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되잖아요. 경과하게 되면 그때는 효과를 주는데 그때 이 전과라는 효력을 없애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전과자였던 것이 전과자가 아닌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선고 효력이 잃게 되었다는 말은 전과자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말이. 됐어요? 자, 제가 흔히 이 부분을 좀 이러한 예를 드는데요. 자,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혼인했다는 경력이 있죠. 결혼했으니까. 근데 결혼 생활 하다가 자꾸 다투고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서 지금은 혼자가 됐어요. 혼자가 되었다. 지금 돌싱남, 돌싱녀가 됐다는 거죠. 지금 여전히 옛날로 돌아온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 하더라도 결혼했다는 경력은 있잖아요. 그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총각, 수처녀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전과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초범이라 했죠. 초범이라는 것은 수총각 수처녀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은. 선고유예를 받으려고 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유죄 판결 그 수총각 수처녀처럼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을 때 한해서 선고유예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처럼 한 번 결혼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수총각 수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범했다 했을 때 수총각 수처녀가 아닌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는 밑에 선고유예 결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혼자 돌직남 돌직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그 상태에서 죄를 범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한 번 결혼을 했다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고유예 결격자가 된다. 선고유예는 초범자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보호관찰 볼게요. 자,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 형법 시간에 봤잖아요. 앞에 보호관찰을 받을 수가 있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앞에서 배운 적 있죠. 보호관찰을 명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재량입니다.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하면 딱 그 기간은 1년짜리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걸 1년 이하 하면 틀려요. 그 다음 그리고 선고의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무조건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보호관찰을 받는다면 그 보호관찰은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년짜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년, 선고유예 기간 2년을 무사히 마쳤을 때는 면소간주입니다. 면소간주. 자, 그 다음 선고유예 실료제도가 있어요. 실료제도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선고유예 취소제도는 없어요. 취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정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됐을 때는 유예안형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필요적이죠. 자, 그 다음 밑에 선고유예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웠을 때에는 엔드입니다. 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예안형을 선고할 수가 있다. 이건 임의적입니다. 실료제도에서 1항은 필요적, 2항은 임의적 봐두시고 그리고 자격정지라고 하는 것은 선고유예니까 선고유예는 초범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이상을 건 겁니다. 벌금이라든지 금고하면 틀려요. 집행유예 볼게요. 집행유예도 일단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유죄 판결 일종입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쳤을 때는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일단 형을 선고합니다. 선고하지만 그렇죠? 선고하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거죠. 대신 집행만을 유예한다. 여기다 필기하세요. 여기다가 일단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간이 무사히 맞춰지게 되면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아닌 거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자,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 징역 금고짜리만 되고요. 500만원 이하짜리 벌금형이 됩니다. 요 2016년도에 형법이 개정되어서 요것이 추가됐어요. 추가 신설되었다. 이때. 그래서 원래는 벌금형 제도에는 집행유예가 안 되었었는데 201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벌금형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근데 대신 액수가 500만원 이하짜리로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집행유예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재량사항입니다. 똑같아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부 다 재량사항이다.
단서 조항은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이건 형법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것만 좀 봐두시고. 역시 병과형일 때에는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죠. 요건 볼게요. 자, 지금 병과형일 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죄에 대해서, 자, 두 개의 죄에 대해서 하나는 실형 때리고 하나는 집행유예 때리는 것이 가능하다,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절도를 저질렀고 강도를 저질렀다. 그쵸? 강도를 저질렀다. 근데 여기서 요 강도에 대해서는 실형 때리고 절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때릴 수가 있다?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런 말이. 경합범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각각 저질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하나형에 대해서는요. 하나형에 대해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 두 개의 죄일 때는 가능한데 하나의 죄일 때는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절도라는 죄에 하나를 저질렀어요. 하나를 저질렀다고요. 근데 이것이 1년이 나왔다고 하면 절도죄 1년이 나왔다고 하면 6개월은 실형 살고 나머지 6개월은 집행유예 살아라? 이 가능해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징역 1년짜리라고 하면 1년짜리를 실형 때리든지 1년짜리를 집행유예 때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6개월은 이거 하고 6개월은 저거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경합범일 때는 각각에 대해서 어떤 건 이거 하고 어떤 건 이거 하고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부 가능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선고에 달라요. 밑에 조문 남아있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가 있다. 역시 재량이죠. 재량으로 돼 있다. 그리고 뭐뭐 하거나 또는 돼 있기 때문에 세 개를 같이 때릴 수 있고 두 개만 때릴 수 있고 한 개만 때릴 수 있고 아예 안 때릴 수 있고 그게 판사의 재량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호관찰 기간은 당연히 집행유예 기간이어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보호관찰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안 되는 거죠.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항상 집행유예 기간이든지 그것보다 적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보다 초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때 판례 동시에 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형 집행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근로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 돈이 많으니까 돈을 대신 사회에 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몽구 회장 사건입니다.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글을 발표하는 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일, 근로활동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밑에 금전 출연을 줏대 내용으로 하는 사회 공헌 성실한 이행 이것도 사회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일하세요 그랬죠. 그래서 정몽구 회장은 와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죠. 됐고 자 효과 보시면 그 기간이 무사히 마쳤을 때는 형 선고 효력이 잃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전과자가 아닌 거로 바뀌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실효제도와 그 다음에 취소제도가 모두 존재합니다. 그 점에서 선고유예가 좀 달라요. 자 일단 실효제도를 보시게 되면 유예기간 중입니다. 중 그리고 고의범해이죠. 고의범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범은 빠져요. 그 다음에 금고입니다. 자격증자하면 틀려요. 실형입니다. 집행유예하면 틀려요. 판결이 확정입니다. 선고하면 틀리고요. 그때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실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드릴까요? 유예기간 중입니다. 중.
다음에 고의, 금고, 실형, 확정이라고요. 금고 대신에 뭐 벌금이라든지 그러면 틀려요. 금고야 금고. 실형입니다. 실형. 실형 대신에 뭐 집행유예를 넣거나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확정입니다. 판결 선고하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신료제도다. 신료제도. 취소제도 보시게 되면 단서가 62조 단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서입니다. 단서. 이 발각되었을 때는 취소한다. 필요적이죠. 역시 그 다음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AND입니다. 플러스 정도가 무거웠을 때는 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건 뭐죠? 임의적이죠. 그렇죠? 앞에 선고회랑 똑같죠? 위에 건 필요적, 밑에 건 임의적. 대신 차이가 있다면 집행유예에서는 이것이 실효제도인데 선고유로 가면 실효제도로 되어 있어요. 다음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선고유예잖아요. 이건 집행유예고요. 그랬을 때 취소제도 관련해서 선고유예는 이것이 없지만 그쵸? 집행유예는 있단 말이에요. 집행유예는 조심하시고 그 다음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효과 면소간주 집행유예는 형선고 효력 상실 그 다음에 가석방은 형집행 종료 간주. 가석방 어디서 배웠습니까? 가석방은 교정학 시간에 배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